안녕하세요. 막장 TV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저 또한 그런 일을 겪게 되어 사연을 써보려고 해요. 전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의사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렇게 졸업 후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잠잘 시간도 모자라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 또한 할 수 없었죠. 그러다 친구가 이렇게 가단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보겠다고 놀렸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은 일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부딪힌 남성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던 중 정말 운명처럼 부딪혔는데 알고 보니 저와 같은 의사였더라고요. 그 남성이 저에게 커피를 쏟았기 때문에 세탁비 명목으로 몇 번 만나다 보니 저희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연애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이런 게 운명일 정도로 잘 맞았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그 자체였어요.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직업이면 직업,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거든요. 어쩜 그렇게도 만나지니? 진짜 운명이 있나 봐. 아니, 그럼 동현 씨도 너랑 같은 의사인 거야? 아우,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 우연히 부딪혔는데 의사에다가 또 성격까지 잘 맞고, 또 치과 의사라고 하니까 뭔가 앞으로 내 치아 걱정은 덜 되고, 잘해봐야지, 진짜.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거봐, 뭐랬어. 다 때가 있다고 했지? 너희가 나 얼마나 걱정했어, 안 그래? 곧 국수 먹게 해줄 테니까 안심해. 동현 씨 연락 왔다. 잠깐만 통화 좀 하고 올게. 부럽다 진짜. 넌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운명 같은 남자도 만나냐? 어쨌든 어려서부터 똑소리 나더니 남자 하나도 진짜 잘 물었어. 나 나중에 동현 씨네 치과 가서 치료 좀 해야지. 치료할 것도 많은데. 지인 DC 되지? 이럴 때 써먹어야지. 친구들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저희는 잘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은근히 제가 시집은커녕 연애도 안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착하고 멋진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니 부모님들도 이제서야 더 안심이 된 모양이었죠. 아유, 외모랑 성격도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직업까지 너랑 잘 맞는 의사라니? 근심 하나 덜었다. 내신 공부만 한 네가 연애도 못 해보고 일이랑 결혼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동영군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안 그래요,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세화가 워낙 똑부러지니 아무 남자 안 만나고 이렇게 딱 결혼할 남자 잘 만나서 시집 가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누구 딸인데. 그래도 아직 결혼은 일러요.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해야지. 아직까지는 잘해주지만. 그렇게 1년을 만났어요. 결혼할 사람이면 사계절을 겪어보라는 말이 실감이 날 만큼 제 기준에 부합되는 남자친구였죠.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모습들이 많아 더욱더 결혼을 하겠다고 확고하게 신념이 굳어졌어요. 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둘 다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결혼을 준비하고 보니 더욱더 세심하고 자상한 이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된다니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좋더라고요. 모든 제 뜻을 다 들어주는 남자친구였거든요.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 가던 날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던지. 하지만 긴장이 무색할 만큼 시어른들은 다들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어쩜 이렇게 성품이 좋은지
시부모님들을 처음 뵙고 느꼈어요.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 누구랑 결혼할까 했더니 이렇게 예쁘고 지적인 며느리 데리고 올지 몰랐네. 아유,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라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우리 동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아, 결혼하면 분가시킬 거고 우리는 절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 편히 지내요. 난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오히려 딸이 없어서 딸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거든. 우리 그렇게 지낼 수 있겠지? 세화 씨 보니까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 그럼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편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에 마음이 너무 훈훈해지는데요. 와, 진짜 보기 좋다. 다른 집들 고부 갈등이 다 뭐다 있다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걱정 없이 아주 일사천리로 해결되겠어. 시부모님들은 저에게 손 하나 까딱 못하시게 하면서 절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하하호호 했는지 너무 좋았죠. 그리고 결혼 전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에 시댁 식구를 자주 보게 되었어요. 밖에서도 만나 밥도 먹고 그렇게 친해지는 과정이 있었죠. 어느 날 시부모님과 남편 이렇게 한정식 집을 가던 날이었어요. 홀서빙을 하시는 분이 남자친구를 알아보더라고요. 학교 동창인가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전혀 모른다는 기세였고요. 그냥 닮은 사람인가 보다 싶었고 그저 그러려니 넘겼어요. 너 규만이 아니냐? 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야? 어디서 뭐 하나 했더니 이제서야 만나네. 보고 싶었다. 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그쪽이 단단히 헷갈리신 것 같네요. 전 이동현이라고 합니다만. 에이, 규만이 맞는데 뭘. 규만이 아니라고?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너 승원고 나온 이규만 아니야? 맞는데. 우리 옛날에 오락실 가고 자주 놀았잖아. 너 사거리 지하상가 기억 안 나냐? 와씨, 자꾸 모른 척하네. 딱 이규만 맞구먼.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제 아들 이동현 맞고요. 아니라는데 왜 자꾸 좀 불쾌해지려고 하네요. 우리 아들은 대원외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닮아서 제가 실수를 했나 봐요. 제 동창이랑 너무 똑같길래 기분 언짢으셨으면 마음 푸세요. 괜찮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죠. 전 이동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셨으니까 다른 거 할래 보세요. 괜찮아요. 식당 직원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흐려졌지만 다시금 남자친구는 웃으며 화난 어머님을 달래더라고요. 이게 화낼 일인가 싶었지만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다고 하는 직원이 조금은 불쾌할 수 있겠다 싶어 저 역시도 그냥 넘어갔고요. 뭐 착각할 수도 있죠. 엄마, 기분 풀어요. 세화도 같이 있는데. 뭐 내가 흔한 얼굴인가 보죠. 기분 좋게 식사해요, 우리. 그래, 내가 좀 그랬나? 세화야, 미안해. 아니라는데 자꾸 맞는다고 우기니까 나도 모르게. 얹어놨던 거 아니지? 네, 그럼요. 괜찮아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죠. 여기가 그래도 맛있다고 하는 유명 맛집인데 어서 드세요. 그러게, 유명 맛집인데 직원 교육은 엉망인 것 같구나. 손님이 아니라는데도 참. 그래,
맛있게 먹자. 이왕 왔으니까. 그날은 그런 해프닝으로 넘겼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 준비를 이어나갔죠. 결혼 준비로 주말엔 늘 바빴기 때문에 일 끝나고 데이트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항상 퇴근 때 저를 데리러 오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여 오늘은 내가 오프를 쓰고 꼭 남자친구를 데리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깜짝으로 남자친구 병원 앞에 도착하여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했을 때 병원 앞에 다다라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할 거란 생각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놀래며 약간 격양되게 반응하더라고요. 힘들게 오프까지 써가면서 왔는데 사실 남자친구 반응에 김이 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당황해서 그랬나 싶어서 마음을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야. 자기 일하고 있어? 나 지금 어디게? 자기 병원 앞에 와 있어. 지금 병원 선생님들 거랑 해서 간식 좀 사가지고 올라가려는데 혹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명이야? 커피랑 도넛 정도 사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여기 병원 앞에 와 있다고? 내가 지금 내려갈게. 아니, 왜 말도 없이 병원으로 찾아와?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아니, 그냥 난 깜짝으로 놀래주려고 했지. 미안. 이왕 온 김에 그냥 커피랑 도넛만 전달해주고 갈게, 그럼. 아니야.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냥 차에 있어. 지금 대표 원장님 기분도 별로고 오늘 병원에서 일이 좀 있어서 거기서 기다려 그냥. 내가 내려갈 테니까. 지금 잠깐 환자 봐야 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 걸릴 것 같아. 차에서 기다려. 내려갈게. 남자친구는 한사코 제가 병원에 올라가는 걸 막더라고요. 그렇게 차에서 기다릴 때쯤 저기 멀리서 가운 입고 달려오는 남자친구가 있었죠. 바쁜데 괜히 시간 뺏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전화로 그렇게 쌀쌀 맞았던 것과는 다르게 다시 예전에 상냥한 남자친구로 돌아왔더라고요. 사실 조금 섭섭했어요. 그래도 멀리서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온 저에게 전화로 너무 섭섭하게 한 게 아닌가 해서요. 하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좀 환자 컴플레인으로 인해서 원장님 심기가 좀 안 좋으셔서.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얼굴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좀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전화로 그랬던 것 같은데 화난 거 아니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물어보고 왔어야 했는데 너무 내 생각만 했지 뭐. 근데 자기 이렇게 가운 입은 모습 보니까 새롭다. 병원에서 징글징글하게 보는 의사들인데도 뭔가 자기가 입으니까 색다른데? 그럼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반차 쓰고 내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빨리 끝내고 마무리해야지. 내가 속죄도 할 겸. 에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병원 원장님 기분 언짢으시다며. 자기 갑자기 반차 쓰고 나가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닌가? 내 앞으로 된 예약 어차피 거의 끝나서 괜찮아. 금방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기다려. 맛있는 거 사줄게. 섭섭했지만 역시나 다정하게 말해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친구를 만났나 싶으면서도 좋은 나날들이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외국에 있다던 남자친구의 남동생이 귀국을 하던 날이었어요. 이제 결혼할 사이니 당연히 얼굴을 보고 인사해야겠다 싶어 남자친구 집에 방문을 했죠. 남자친구 동생은 남자친구와 전혀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부드러운 남자친구와는 다르게 조금 터프하고
상남자 기질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형제라도 다르구나 싶었죠. 네 형수 될 사람이야. 인사해. 앞으로 깍듯이 모셔야 한다. 자식, 그래도 외국에서 얼마 만에 나오는 거냐? 연락도 없이. 아직도 형, 참 정신 못 차렸네. 심히 걱정이다. 뭐 내 인생 아니지만 어쨌든 반가워요, 형수님. 잘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동현 씨 동생분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좋네요. 미술 전공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술가 느낌이 확 오는데요. 동현 씨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같은 형제인데도 좀 다른 느낌이랄까? 네? 미술이요? 뭐 그렇다고 해두죠. 형제인데 완전히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마인드도 다르고. 그치 형? 세화야, 동욱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어차피 다시 외국 들어갈 거고 지금 잠깐 나온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도 늘 삐딱 한 건 좀 고쳐라. 세아가 놀래겠다. 동욱이 있다가 엄마랑 단둘이 얘기 좀 하자꾸나. 세화야, 이것 좀 먹어봐. 시어머니는 동생과 남자친구를 대하는 온도 자체가 다르셨어요. 약간 반항적인 모습이 있는 시동생이 이 집에서 천덕꾸러기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동생이 이 집안의 모든 키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안 건 그 후로 얼마 안 있다가였죠. 늘 남자친구네 집에 가면 동생은 외출을 하고 없었고 남자친구도 동생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좋게 하진 않더라고요. 내 동생 그때 봤지? 좀 삐딱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차별했다고 생각하거든. 나랑 자기랑. 그래서 그런지 원래 좀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좀 있어. 네가 이해해.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크면서 점점 더하네. 걱정되게. 그래? 그래도 뭐 나쁘지 않던데? 그냥 어머님이랑 당신이 좀 과잉되게 반응하는 것 같긴 했어. 원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 거잖아. 자기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그래도 형제가 둘밖에 없는데 잘 지내면 좋지, 안 그래? 내가 형제가 없어서 그런가. 그래도 자기 이렇게 형제가 있다는 게 부럽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좀 잘해줘.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야지. 그래도 네가 이렇게 착해서 너무 좋아. 이제 결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준비해보자.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더욱더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하루하루가 되었어요. 그리고 집을 계약하게 되었죠. 둘 다 직장이 가까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서울로 집을 얻게 되었어요. 저희 집과 남자친구 집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문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제가 병원이 바빠짐을 틈타 모든 계약을 남자친구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 계약도 마무리가 되어 이제 진짜 식만 올리면 끝이다 하는 해방감이 앞서 있을 무렵이었어요. 네, 여기 부동산이에요. 아니, 신랑분이 전화를 안 받네. 그 보증금 2억에 월세 170 맞죠? 확인 한번 하려고. 네? 월세라뇨? 저희 전세로 계약한 거 아니었나요? 전세 4억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에? 그래요? 아닌데 신랑이 월세로 바꿨어요. 그래서 보증금 2억에 월세 170으로 된 건데 신랑한테 물어봐요. 어제도 통화했거든. 신랑이랑 아마 새댁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신랑한테 다시 물어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전화 줘요. 분명 전세 계약을 해서 저 2억 남자친구 2억 해서
4억짜리 집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증금 2억에 월세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 물었어요. 좀 기가 막혔거든요. 아니, 오늘 부동산 아주머니 전화 오셨는데 우리 전세 계약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월세라고 하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그거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다. 아니, 적금이 1년 뒤에 깨지거든. 막상 깨려고 하니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일단 월세로 돌렸어. 부모님한테 돈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든 다 내 힘으로 하고 싶었거든. 자기는 월세 걱정하지 마. 월세는 내가 낼 거야. 그래서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1년 뒤에 차라리 목돈 만들어서 청약 부어 매매하는 게 낫지 않아? 아니, 그래도 말은 해줘야지. 우리 전세로 다 말해놓고 무슨 이제 와서 월세를. 그리고 월세가 얼마나 돈 아까운 건데 한 달에 170이면 1년이면 얼마야, 안 그래? 아, 월세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자기 돈이지만 이제 결혼해서 같은 돈이기도 한데.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신혼 청약해가지고 목돈이랑 해서 집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 한사코 남자친구는 지금은 월세고 청약을 부어 집을 매매하자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것을 상의도 없이 했다는 게 좀 화도 나고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실망을 크게 했어요. 좀 믿었던 것에 대한 거짓말 같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이것을 제가 몰랐을 거라는 것이 배신감이 들었죠. 처음으로 신뢰가 깨진 사건이었어요. 부부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말이죠.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 좀 이상하긴 하다. 그걸 그냥 전에 말하면 되지. 왜 굳이 모르게 했대? 동현 씨, 은근 음흉한 구석이 있네. 뭐 청약 보면서 매매할 때 더 놀래주려고 했다는데 그게 말인지 잘 모르겠어. 워낙에 실망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다 진짜. 결혼식은 코앞인데 어째 할지. 아, 머리 아파. 이렇게 남자친구에 대해 고민만이 깊어지고 있을 때였죠. 혹여나 부모님한테 얘기라도 하면 노발대발하실 게 분명하셨기에 일단은 고민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제 기분을 많이 풀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초대하여 이것저것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려주신 다음 저의 마음을 많이 풀어주려고 애쓰셨어요. 아유, 동현이한테 들었어. 우리한테 말하면 될 것을 왜 일을 그렇게 만들었다니, 안 그래? 남자애들이 원래 좀 생각이 짧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거를 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니 참. 내가 엄청 혼내줬어 아주. 그러니까 마음 풀으렴. 아, 좀 놀라긴 했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면 완전 말이 달라지는 건데 뭐 마음이 변한 건 아니지만 좀 사실 걱정스럽기도 해요. 이런 부분을 숨겼다고 생각하니까 결혼을 앞두고 싱숭생숭하긴 마찬가지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아주 홍군형 내줬어. 제 딴에는 더 큰 집으로 매매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유, 어쩜 생각이 그렇게 짧은지. 남자들이 원래 단순하잖니.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라, 응?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동현이도 얼마나 걱정하던지, 응? 어머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이번 일을 그냥 덮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찝찝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남자라서 단순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찝찝함을 애써 털어버리려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죠. 남자친구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오히려 더 살뜰히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이제 정말 본식이 얼마 남지 않은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그 전화는 예비 시동생의 황당무계한 전화였어요. 처음 만난 그 이후로 첫 전화였거든요. 형수, 저 동현이 형 동생이에요. 뭐 놀라셨죠? 그래도 아실 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드립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 일단 지금 빨리 저희 집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오면 이상하니까 뭐 요리 같은 거 한다고 하면서 대파 한 단 사서 지금 바로 와요. 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끊습니다. 황당한 전화에 진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지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란 말에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심정으로 대파 한 단을 사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는 엄청 크게 호통 소리가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온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현관을 열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 보니 웬 여자아이와 여자 사람 그리고 남자친구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소리에 전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죠. 아니, 제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 보는 호통치는 시어머니의 모습과 여전히 우유부단한 남자친구의 모습, 그리고 화나 있는 모녀들. 이게 어디라고 와? 이혼하고 나갔으면 그만이지. 애새끼는 왜 데리고 오냔 말이야? 우리 동현이 앞길 망치려고 하니? 좋은 여자 물어서 이제야 새 출발하려는데 네가 뭔데 여길 와서 깽판을 치려고 해? 당장 안 꺼져? 얼른 나가! 양육비가 밀렸으니 왔죠. 이 사람이 줄 능력이 안 되면 어머님이라도 주셔야죠. 안 그래요? 능력도 없는 거 그때까지 먹여주고 같이 살아줬더니만 이제 새 출발한다고 양육비고 뭐고 싹 무시해? 내가 그 여자 못 찾아갈 것 같아요? 나랑 얘기해. 내가 진짜 그동안 일하느라 바빴어.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중에 얘기하자. 큰소리 치지 말고. 너랑은 끝난 인연이야. 애들이고 구질구질하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네가 알아서 키워. 네 애니까 알겠어? 당장 꺼져. 새로 만난 여자가 의사라고 했나? 왜? 그 여자 잡으면 인생이라도 필 것 같아서 그래? 너 자동차 영업사원인 건 아니? 그 의사 선생님이 영업사원인 건 알고도 결혼한대? 애 딸린 이혼남인 건 알고 있고? 이거 알고도 결혼할 리가 없을 텐데. 안 그래? 이게 협박질을 하네. 너 입 잘못 돌렸다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내 아들 결혼 깽판 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어?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머리가 아파졌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자동차 영업사원에 애 딸린 이혼남이더라고요. 절 처음부터 철저히 속인 거였고요. 시어머니까지 한통속이 되어 절 속이려고 했다는 게 분노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동생은 이 모든 걸 알고 엄한 여자 인생 하나 구하자란 심정으로 총대를 메고 저를 불구덩이 코앞에서 살게 해준 거죠. TV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 벌어지자 정신을 차릴 수 없더라고요. 아니,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만 했어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오히려 큰일에 있어서는 의연하다는 점이었죠. 사실 이렇게 막상 눈앞에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 정신 차리자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게 다 뭐라고요? 아, 영업사원에 뭐? 애 딸린 이혼남? 아, 기가 막혀. 날 속이고 무사히 결혼할 줄 알았어? 그 다음엔? 아니, 이 가족 모두 다 나한테 쇼한 거네, 그럼? 의사 가운이나 명함 어떻게 된 거니? 기가 막혀. 네 딸이고 네 전 와이프야? 세화야.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게 사실은 내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 사실 지금 치대 입시 준비 중이야. 너 만나고 나도 의사를 꿈꾸게 됐거든. 뭐 치대 입학하면 의사 되는 건 거짓말은 아니니까 나 이해하지? 어? 그리고 이혼은 내 한 번의 철없던 실수였어. 정말이야. 저 집이랑 인연 정말 끊었고 너한테 문제될 건 없을 거야. 어? 그러니까 나 믿고 집에 가 있어. 아, 다 된 거였는데 전현 때문에 다 망쳤어. 아니, 세화야. 내 말 좀 들어보렴. 응? 제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 응? 미쳤네. 내가 다 들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내 눈엔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네 모자야. 알아? 어디서 입을 놀리길? 뻔뻔하게 주둥이 놀리는 남자친구와 시모의 뺨을 세 대를 내리쳤어요. 남자친구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랐죠. 맞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동안 내가 뭐 한 건지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의 뺨을 날리고 남자친구가 나가 떨어지자 시어머니 또한 절 붙잡고 비시길래 시어머니의 뺨도 세차게 날렸습니다. 사실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죠. 시어머니는 제 뺨세례에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이 난리를 치고 있자니 전 와이프도 놀랬는지 허둥지둥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대환장의 파티였죠. 인생 살면서 이렇게 크게 화났던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날 제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며 강철같이 싸우게 되었죠. 아이고, 아가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이제 비밀은 없어, 응? 너 속이는 거 이제 없으니까 허물 품고 우리 아들 좀 구제해줘, 응? 너한테 이렇게 빌게. 그리고 진짜로 학교 입학할 거라니까, 우리 아들. 사이코패스, 뭐자네, 이거. 아줌마, 정신 차려. 내가 미쳤다고 저런 인간이랑 결혼할 것 같아? 당신들 그동안 나 조롱한 대가 단단히 받을 줄 알아. 그리고 양육비도 심지어 밀렸어? 참, 진짜 인간 쓰레기네, 이거. 집을 매매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세금 마련할 돈이 없던 거겠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디캡, 이 모든 거 솔직히 말하면 너 역시도 절대 안 될 것 같았니? 제발, 미안해, 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우리 결혼식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내가 진짜 평생 속죄하며 살게. 꺼져. 너네 벌 받을 각오하고 기다려. 이걸 모르고 결혼할 뻔했다니. 나도 참 누굴 탓하니? 내가 순진했던 거지. 아가야,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응? 미안해.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직업, 내 배경이 좋은 거겠지.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말은 똑바로 해. 어디서 나를 또 속이려 들어?
너네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돈 준비 잘해놔. 위자료 엄청 물어줘야 하니까. 아, 불구덩이 코앞에서 살아나가게 생겼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을 준비했죠. 사기죄로 남자친구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금액도 청구하였죠. 결혼식과 신혼집 모든 것을 다 해지하였기 때문에 해지 위약금은 남자친구 앞으로 내게 했습니다. 그 돈만 해도 사실 엄청나서 그 집은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다행이란 마음 반, 화나는 마음 반, 사실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라고요. 부동산 사건 때 크게 마음을 다쳐서인지 오히려 뭔가 결혼식 하기 전에 일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다행히 남자친구의 전 와이프분이 증인을 서주었고 예비 시동생이 될 뻔했던 동생도 증인을 서주었어요. 이 두 사람은 저 사이코 모자에게 얼마나 정이 털렸는지 생판 남인 저의 편에 서서 정말 많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고맙기도 했고요. 그렇게 소송이 끝나고 남자친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까지요. 엎친 데 덮친 격 전 와이프도 양육비가 너무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더라고요. 저희에게 줘야 할 위자료 때문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집을 팔아 저희에게 위자료를 주었죠. 그리고 새빵살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그전 와이프의 자식 딸이 불쌍하더라고요. 저런 것도 아빠라고 참 나중에 크면 무슨 생각을 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를 만나는 날 악담을 퍼부어 주었어요. 뻔뻔하게도 그지없지. 눈물도 안 나와. 알아? 너무 어이가 털려서. 와, 제대로 인생 공부했네.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정가 1억 가지고 어디 한번 취직해봐. 영업사원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남들 피땀 흘려 돈 버는데 남 등쳐먹으면서 살려고 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아줌마도 정신 차려. 아들이 능력 없는 거 애써 포장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란 말이야. 내가 치대 가면 진짜 치과 의사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줘. 거짓말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제발. 참나, 정신 못 차렸네. 전과자가 의사 면허를 어떻게 따니?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그게 너한테 딱이니까. 그리고 감옥 가서 갱생하고 오길 바란다, 제발. 전 와이프한테 들으니까 너 전 결혼 생활도 제정신 아니었더라? 넌 감옥 갔다가 정신병원도 가야 해, 알아? 완전 허언증 말기 환자. 아, 네 엄마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갱생하고 오길 제발 바랄게. 알겠니?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럴 리 없어. 내가 감옥에 갈 리가 없잖아. 난 치과 의사라고. 그리고 난 미혼이란 말이야. 허언증 말기 환자야, 그냥 너는. 무슨 네가 치과 의사야. 정신 차려, 이 정신병자야. 갱생이나 하고 반성이나 해. 아휴. 전 이 말을 끝으로 핸드폰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오히려 전 이 큰일을 겪으니 조금 더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엄청 날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웃어 넘길 정도의 여유까진 되었습니다. 그 덕에 인생 공부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것 같고요. 결혼의 문턱에서
예비 시동생이 될 뻔했던 자의 도움으로 살아나온 것 같아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집안의 정상은 알고 보니 예비 시동생이었죠. 본인 가족이 저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 참 무슨 마음일지 감이 안 잡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비가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어요. 힘든 걸 겪어내더라도 꼭 뒤늦게 좋은 일은 오더라고요. 저 역시 그때 소송 당시 마음이 참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 단단해진 마음과 멘탈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모든 것에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만 하시며 사시길 바랄게요. 아, 이런 일은 겪지 말아야겠죠. 지금까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 파견을 1년간 떠나게 된 남편을 배웅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모가 살던 집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시모가 저에게 했었던 충격적인 일들이 떠올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겪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버렸거든요.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살게 된 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처럼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행복한 며느리로 살아왔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시모 곁에는 시부가 계시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었죠. 그래서 결혼할 당시 시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틈나는 대로 시모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자주 찾아뵙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시간만 되면 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드렸었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었고 제가 시모에게 신경을 쓰는 만큼 저에게도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시모는 1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모습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 매달 월초에 시모에게 한 달 생활비를 드리는데 다 쓰시지 못하고 항상 남은 용돈을 저축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부족하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용돈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잠깐 들리시겠다고 하시길래 아침 식사를 하러 오시는 줄 알고 음식 준비를 한 다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잠시 뒤 시모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하셨는지 초인종을 누르시길래 서둘러 문을 열어드리면서 아침 인사를 드렸는데 들어오시지 않고 손을 내밀으셨어요. 저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서 뭐가 필요하시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아침 식사는 필요 없고, 나 돈 좀 줄 수 있니? 오늘은 한 5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급하게 돈을 좀 쓸 때가 있거든.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말고. 네? 50만 원이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제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이한테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나중에 아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서둘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속에 늦으면 안 되거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준비가 끝났다. 시모가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니 어떤 모임에 참석한 것 같아 보였어요. 연세가 들수록 사람들과 섞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시모도 동호회 같은 곳에 가입을 하신 듯 보였습니다.
지갑을 확인해 보니 딱 50만 원이 현금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현금을 꺼내 드렸고, 시모는 제 손에 들고 있던 50만 원의 현금을 급하게 가져가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얼굴에 생기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돈을 함께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든 걸 공유하고 있어야 돼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시모가 아침에 찾아오셔서 돈이 필요하다길래 50만 원을 드렸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혼자 지내시는 게 적적하시고 외로우셨는지 모임에 가입하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좋게 받아들이면서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저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일반 모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죠. 며칠 뒤 시모가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또다시 현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50만 원을 들여서 당장 현금이 없었던 상황이라 은행을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50만 원 드린 용돈은 벌써 다 사용하셨냐고 여쭤보자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날 50만 원 한 번에 다 사용했지. 남들은 훨씬 더 많이 가져왔는데 나는 첫날이라 그 정도만 가지고 갔던 거다. 제대로 놀려면 한 돈백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서둘러 은행으로 가자.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네? 100만 원이요? 50만 원 드린 지도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100만 원을 오늘 하루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버스 늦기 전에 타야 된다니까. 아들한테는 내가 전화해서 설명하면 되니까. 일단 은행부터 가는 걸로 하자. 이러다 정말 늦겠다. 시모는 저에게 또다시 돈을 요구하셨고 당황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재촉하시면서 팔을 잡아 끄셨습니다. 돈을 드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모임이고 하루에 100만 원을 사용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제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잡아 끄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며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갑자기 이게 무슨 태도니? 시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은행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러다 버스 놓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빨리 나가자니까. 잠시만요. 어머님이 모임에 가입하시는 건 좋지만 며칠 전에 5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이나 달라고 하시는 게 정상적인 모임은 아닌 것 같아 제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모임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납득이 돼야 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즐겁게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어느 모임이든지 그렇게 많은 돈을 그날 하루에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보통 회비는 많아야 10만 원 안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어머님이 가입하신 모임은 100만 원 이상도 쓰신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면 돈을 드리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언제 이렇게까지 요구했던 적이 있니? 그럼 다음 달 용돈 미리 당겨서 좀 쓰자. 미리 받는 건 되는 거잖아. 아니요. 그렇게도 해드릴 수 없어요. 일단 어떤 모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 기준으로 정상적인 모임이면 그때 100만 원 드리도록 할 테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입 아프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놀고 먹고 즐기는데 돈 걱정 없이 사용하려고 돈 좀 달라는 게 뭐가 문제야? 일반 등산 모임이니까 대충 그렇게만 알고 빨리 은행 가자니까. 내 옷을 보면 되잖아. 등산복 입고 산에 가지 물에 가겠니? 아침부터 얼굴 붉히게 만들 거야? 죄송하지만 그런 단순한 이유로는 돈을 드릴 수 없어요. 일단 그이한테 먼저 전화할 테니 통화 한번 해보세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됐다. 너 때문에 기분 잡쳐서 오늘은 안 갈란다. 나도 이왕 노는 거 돈 걱정 없이 놀고 싶어서 좀 더 여유 있게 바다 가겠다는 건데 그걸 반대해? 시모는 제가 돈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잔뜩 올라오셨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시모가 저에게 얼굴을 붉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저에게 상처되는 말까지 거침없이 뱉으셨어요. 처음 보는 시모의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아졌어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걱정이 많았었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출근하면서 아침부터 시모에게 제가 너무 했는지 다시 생각을 해봤지만 이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때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죠. 남편도 처음에 50만 원 정도야 충분히 이해를 했었지만 그걸 하루에 다 쓰셨을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며칠 전에 드린 돈을 다 쓰고 100만 원을 또 달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며 퇴근 후 시댁에 찾아가 왜 돈이 필요한 건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퇴근 후 학원 일정을 끝내고 나온 아이를 차에 태운 뒤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희를 달가운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들어갈 것이지. 언제부터 나를 신경 썼다고? 여긴 왜 온 거야?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 어차피 돈을 주지 않을 거면 나도 할 말이 없다. 엄마, 그 모임이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건지 저한테 솔직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문제가 있는 모임에 엄마가 빠졌으면 아들인 제가 데리고 나와야 하는 책임도 있는 거라고요. 며칠 전에 다녀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뭘 해? 그냥 동호회 사람들끼리 만나서 인사하고 아침 먹고 등산한 뒤에 산에서 내려와 풍경 좋은 데서 수다 떨다가 왔지. 소규모 모임도 아니고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 하는데 회비는 참석 비용밖에 안 되는 거라고. 나머지는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 당연히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혼자 다 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온다면서요. 거기가 무슨 돈 자랑 하는 데도 아닌데 하루 놀면서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한 거라면 다음부터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보다 더 좋은 모임들도 훨씬 많으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이런 식으로 돈을 드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소박하게 모이는 동호회도 많아요. 저희까지 부담을 가지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됐다. 너희들이 언제 내 생각 해준 적 있니? 용돈 받는 것도 눈치를 봐가면서 받아야 되는 거야? 이번 달 생활비 다 써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다음 달 용돈이나 미리 당겨주고 가라. 이 나이 먹고 모임 하나 참석하는 것도 너희들 눈치 봐가면서 나가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더는 살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에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하지만 시모가 참석하는 모임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일절 연락도 주지 않으셨고 시댁에 오라는 말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집안에 계시는 걸 확인했는데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모도 저희를 이해해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시모와의 관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건 용돈 문제였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마다 용돈을 드렸겠지만 저희한테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불안해서 용돈을 마음 편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연락을 주시면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저희가 들어보고 용돈을 드리기로 했었죠. 모임에 들어가는 돈만 아니면 그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문자였어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이 보낸 문자를 확인하셨는지 곧장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분명 불만을 한가득 표현하시려고 전화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받는 용돈을 너희들한테 허락받아가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그런 개떡 같은 말이 다 있어?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어머님이 속 시원하게 설명을 못 해주시니 그이가 어머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지켜보다가 다시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 의견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너희들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봐야 다시 예전으로 되돌려 놓을 거니? 정말 해보겠다는 거야? 엄마, 저예요. 제 말 들어주세요. 엄마한테 들어가는 한 달 용돈이 얼마예요?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남들 밖에서 한 달 힘들게 일해야 받는 월급을 엄마는 걱정 없이 용돈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용돈을 드렸는데 유나 엄마한테 또 50만 원 받아 가셨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다시 100만 원 받아 가시려는데 저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마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처가에도 들어간다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정말 많이 드리는 건데 그걸 모임에 전부 다 사용하시면 저희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용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말에 따라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남편은 그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지 입에도 잘 대지 않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으시다가 남편이 한동안 해외 파견을 나가야 된다며 가기 전에 얼굴 보며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끝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음날 해외 파견을 나가야만 했었죠. 남편은 모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외에도 자주 다녀오는데 이번에는 1년 동안 장기로 해외 파견을 가야 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죠. 말이 1년이지 4계절 동안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제 속이 말이 아니었죠. 남편은 해외로 나가기 전에 시모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했지만 끝내 시모는 문을 굳게 닫은 채 열어주지 않으셨고 남편은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법도 한데 남편이 해외로 떠날 때면 항상 걱정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공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고개를 돌리자 저와 눈이 마주친 건 한동안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시모였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내려보시는데 평소에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밖에서 기다리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이는 벌써 해외로 떠났어요.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니까 너는 당장 나한테 매달 받는 생활비 400 즉시 토해내라. 당연히 받는 돈을 네가 뭔데 필요할 때마다 주겠다는 거야? 어머님, 그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용돈 안 드린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제 머리 잡은 손부터 좀 놓고 말하세요. 이런 식으론 대화가 안 된다고요. 줄 거야, 말 거야.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당장 400 토해내라. 어차피 내 아들도 없는 상황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오늘 끝장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흔들어대시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시모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떨어뜨려 놨는데 제 머리채를 너무 강하게 잡았는지 시모의 양손에는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고 시모의 손에 있던 제 머리카락을 보게 된 순간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기분이 상해버릴 대로 상해버린 상태라 시모에게 드릴 용돈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양팔을 걷어 붙이더니 저에게 다시 달려들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분명 비행기를 타고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나타나자 저와 시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개분옥이라는 시모의 이름을 소리치며 부르면서 거침없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꺼내든 서류 봉투를 뒤집는 순간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상상 이상의 모임에 속해 있었어요. 단순 동호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저희들의 착각이었고
이상한 단체에 빠져 매달 그곳에 돈을 바치고 있던 거였죠.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분노한 남편의 얼굴을 회피하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 시모도 더 이상 숨기지 못하자 한마디 꺼내셨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나를 막아서야 되겠니?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저한테 저축 잘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모아두셨다면서요. 그런데 엄마한테 지금 남은 재산이 뭐가 있는데요? 용돈에 집착하시는 건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돈이 지금 바닥이 나셔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며칠간 엄마한테 사람을 붙였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난 모임이길래 하루에 돈백이 넘는 금액들을 쓰는지 알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모임에 가입하셨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엄마한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건데요? 평소에는 저희와 은혼도 잘 나누시더니 이런 건 왜 엄마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마음이 적적해서 그랬다. 항상 무언가 외로웠었는데 어느 날 어느 한 노인이 나한테 접근을 하길래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가보게 된 거였지만 나도 처음에는 노인의 말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었어. 그런데 산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웃으면서 반겨주고 진심으로 다가와 주는데 그동안 공허했던 내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준 노인은 내가 가진 모든 걸 그 단체에 기부하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었지만 더 많은 행복과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 단체에 전부 바친 상황이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돈을 넣었었는데 막상 돈이 없는 상태가 되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소홀한 것 같고 내가 그 무리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소속이 되고 싶었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등 돌리는 걸 원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며느리 너한테 5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고 다시 단체로 들어가 그 50만 원을 기부했지만 평소에 넣었던 금액보다 적어서 그랬는지 내가 느끼는 행복감은 현저하게 떨어졌었어. 그래서 100만 원을 달라고 했던 거다. 너는 지금 엄마의 행복을 앗아간 거라고. 엄마, 그곳은 사기 집단이라고요.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을 수 없는 곳이라고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까지 처분했다면서요? 남의 행복을 갉아먹는 그곳에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건데요? 엄마한테 조금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거 전부 다 돈을 뜯기 위해 계획된 거라는 거 몰라요? 이상한 단체에 빠지지 말고 정상적인 모임을 알아보라고 했었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잠적해 버렸다고요.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엄마가 저희한테 하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제가 집사람 몰래 꾸민 계획이었어요. 제가 해외로 떠났다는 말이 나오면
엄마가 분명 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나타날 것 같았거든요. 여기에서 그만 멈추시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요. 시모는 이미 저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고 갑자기 제 가방을 들더니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시모가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자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그 사람들을 같이 만나러 가자면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슬퍼하고 계셨어요.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을 했고 남편은 시모를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병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그 단체의 행방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지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을 찾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에 맹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순식간에 변한다는 말을 듣긴 했었는데 시모가 변해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시모는 현재 안정을 되찾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한번 망가진 정신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위에서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음지에 있는 단체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을 듣기는 했었지만 그게 저희 시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남편은 회사와 돈을 받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 1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모는 지금도 제 얼굴만 보면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병원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모든 걸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입원을 하지 않고 함께 지낸다면 저뿐만 아니라 아이한테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병원에서도 시간을 두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치료하는 게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해 주실 만큼 시모의 상태는 많이 심각해져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이 귀국했을 때는 시모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사기친 그 단체 집단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 가족처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도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작년에 한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워낙 특별한 인연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는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었어요.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고 결혼을 한 이후부터 연애 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며 노력했었는데 우울증이라는 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우울증 증상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아내와 저를 버티기 힘들게 만들었고 서로 노력을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결정하게 되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죄책감 가지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거다.
엄마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잖아. 우울증이라는 게 자신에게 다가온 힘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라더라. 엄마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 너희들만 노력한 게 아니잖아. 양가 집안 전체가 며느리 우울증 하나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니?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였잖아. 안 해본 방법 없었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했다.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잖아. 가족들 전부 다 아이를 안 가져도 괜찮다고 몇 번이나 설득을 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하나 없었다. 오히려 우울증만 심해졌잖아. 병원에서도 최대한 안 좋은 현실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러다 엄마까지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아내가 바라는 건 저와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아이도 낳아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걸 꿈꿔왔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아내는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거였죠. 우울증이라는 건 옆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의사의 말대로 자신의 의지가 정말 중요했던 거였죠. 아내와 함께했던 그동안의 세월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려다 보니 저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모님께선 저까지 어떻게 될까봐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저를 설득시키려 하셨지만 아내와 함께했던 공간과 추억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잠깐 동안 여행을 떠난 걸로 생각해야 남은 인생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바깥바람이나 쐬려고 동네 한 바퀴 돈 다음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는데 누군가 저희 집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곤 천천히 걸음을 넘겨 가까이 다가가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저를 바라본 여자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않은 채 추위에 벌벌 떨면서 상당히 초췌해진 얼굴로 살려달라며 저에게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뱃속에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네요. 얼마나 오랜 시간 밖에서 떨었던 건지 그녀의 입술은 새파랗게 되어 있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는 걸 판단한 저는 그녀를 부축해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요즘 세상 험해서 함부로 외부인을 들인다는 거에 느낌이 안 좋았지만 일단 사람 목숨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방에서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고 따뜻한 수프를 준비해 그녀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허겁지겁 받아먹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꽤 오랜 시간 밖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일지 알지도 못하는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푹 쉬게 해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수프를 다 먹은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온 뒤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거실에서 그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간간히 밖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를 혹시라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온 여자는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네요.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외부인을 집으로 들인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쉰 것뿐인데 다행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보호를 받을 곳이 없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급하게 도망 나오신 것 같은데 정말 경찰의 도움이 안 필요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죠. 갈 곳도 없는데 경찰한테 도움을 받게 되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뱃속의 아이가 없어지길 바라고 계세요. 남편이 병원에 데리고 가려는 거 뿌리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너무 급하게 나와서 제대로 된 준비도 할 수 없었고 핸드폰조차 들고 나오지도 못했네요. 아마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제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인다면 그땐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신세를 지면 안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와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사람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고아로 자라왔던 터라 딱히 의지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어디 가셨나요? 그녀의 삶도 참 딱해 보였어요. 고아로 태어나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내치려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 좀 더 대화를 해보니 그녀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네요. 그녀는 제 아내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고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그 사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렸고 시댁 집안에서 그녀를 내치고 며느리를 새로 들이려 했지만 고아로 살아왔던 그녀는 힘들게 이끌어온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안 좋은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결국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거였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상황 설명을 해준 뒤 당분간 집에서 쉴 수 있게 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게 많이 불편해질까봐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저희 집으로 오셔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도 저희 어머니가 집에 머물러 계시자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안색도 많이 좋아졌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네요. 어머니는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고 그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임신한 몸이기 때문에 먹을 걸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들과 옷들을 입었는데 만약 아내가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임신한 몸이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그녀의 모습에서 아내의 모습이 제 눈에 자주 보이게 되었네요. 그녀를 언제까지 보살펴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 누가 왔는지 초인종을 눌렀길래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녀의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았네요. 저기 죄송한데요. 뭐 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 동네 근처에서 임신한 여자가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소식을 접해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 아내인데 몇 날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 보셨는지 해서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시는 것 좀 있으세요? 글쎄요. 임신한 여성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다닐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을 들어보면 그 여성분이 그쪽한테서 도망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신 거 보면 위험을 감지했다는 건데 저 같으면 알아도 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쪽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으니까 다른 마을에 한번 가보시죠. 저는 더 할 말 없을 것 같으니 이만 문 닫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제 눈에 좀 익숙한 게 들어왔는데 좀 비켜주시겠어요? 현관 앞에 그 신발 제 아내가 급하게 신고 나갔던 신발인데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시죠? 그녀가 신고 온 신발이 그녀의 남편 눈에 들어왔는지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그녀를 찾아다닐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지만 신발을 숨겨야 된다는 건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 남자는 확실하게 자기 아내의 신발이 맞다면서 저를 강하게 밀치고 들어오려 하길래 저는 그 남자를 저지하면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라고 현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렇게 서로 막말까지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던 순간 갑자기 그 남자 뒤에서 팔 하나가 불쑥 들어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으며 뒤로 넘어진 순간 한 노인네와 그 남자가 순식간에 거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그 남자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은 뒤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며 엄청나게 화가 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낚아챈 뒤 한마디 했네요. 가기 싫다는 걸 왜 억지로 끌고 가려는 건데? 그쪽이 싫다잖아.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인 거 몰라? 그럼 남의 마누라를 몇 달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건 아무런 죄가 없을 것 같아? 그쪽이 뭔데 남의 가정서에 참견이야? 저 여자는 법적으로 내 아내라고? 법적으로 그쪽 아내이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저 사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절대 내보낼 수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거 벌써 둘이 청분이라도 났나 봐. 이 집에서 몇 달 동안 서로 얼굴 마주보며 한 입을 덮고 잤을 텐데 그럼 이거 불륜 아니야? 임신한 몸으로 너도 참 대단하다. 아들,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부모 없이 자란 여자는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이제 손도 못 쓰겠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치게 생겼다고. 내가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기 위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리하자고 얘기했었지. 네가 그 아이를 빌미로 내 발목을 잡을 게 뻔한데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만삭이건 뭐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병원부터 가자고.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 건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야. 그냥 이혼해 준다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 같은 족속들은 나중에 뒤에서 다른 말 나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안전을 선택한 거고 내 인생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정말 말 참 더럽게 하시네. 가정을 꾸린 사람이 하나뿐인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왜 당신 멋대로 하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 간절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은 뱃속에 있는 생명이 아무렇지도 않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분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엄마는 현주 씨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점점 더 몸싸움은 격해지게 되었네요. 다행히 심각해진 상황 속에 경찰분들이 그래도 늦지 않게 도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들은 그녀와 저희 가족의 편을 들어주면서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은 겨우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내쫓은 뒤에야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녀는 자기를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저희 집에선 그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머니 댁에서 보살펴 주겠다는 말을 하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그녀를 도와주었고 한동안 그 사람들과 마주치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녀의 시댁 집안이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 남자가 잠깐 대화 좀 하자며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부탁하길래 무슨 말인지 들어보기라도 하려고 장소를 옮겨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어머님이 뱉은 첫마디에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저희가 달라는 대로 준비해서 줄 테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곧 출산 예정이잖아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사람한테서 아이를 뺏으려 드는 건데요? 아무런 조건도 원하지 않고 이혼을 해주겠다잖아요. 사람은 원래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다른 집안과 결혼하기로 벌써 내가 전부 다 계획을 짜놨는데 그 아이가 걸림돌이 된다고요. 상대편 집에서 그 아이의 존재가 사라지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 집안이 재력이 얼마나 좋은데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부탁드려요. 돈 필요하잖아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섭섭지 않게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며느리 출산하면 그 아이 데리고 저희한테 찾아와 주세요. 솔직히 그쪽이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둘이 부부인 줄 알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서로 피곤한 일 만들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갖다 둡시다. 그쪽은 원래 인생 살면 되는 거고 우리도 우리 삶을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일 복잡하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연이 좀 많아서 좀 골치 아파요. 원래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될 아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저희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기만 하면 서로 피해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렇게까지 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한 거예요? 애초부터 돈 많은 집안과 결혼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고아로 자라왔다는 거 알면서 불쌍하지도 않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불행을 주고 싶지 않아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처음에는 진심으로 사랑했죠. 사랑도 없는데 결혼을 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바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방법을 찾아서 해봤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 보니 저도 지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실망을 많이 하셨죠. 그러던 사이 저희 엄마가 괜찮은 여자를 소개해줘서 만나봤는데 정말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하필 그 사람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네. 이미 나는 마음이 떠났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됐으니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애를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저한테 그 애 넘겨주면 저희 엄마가 알아서 그 사람 몰래 찾지 못하는 곳에 두고 온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세요. 일단 여기 계약금입니다. 누구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은 애를 처분하지 못해 저한테 돈을 쥐어주고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사람들의 면상에 지고 있던 물컵 안에 물을 뿌려버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나가려 할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후회할 짓 하는 거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절대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저와 인연이 된 만큼 지켜줘야 한다는 게 제가 가진 책임이었고 그날 이후부터 개차반 같은 남자 대신 제가 그녀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녀가 진통이 왔다는 소식을 일을 하다가 듣게 되었고 6시간의 진통 끝에 뱃속에 있던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도 아니고 그저 도와준 사람일 뿐이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고 있자 그녀는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며 그녀 또한 눈물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부모님 옆에서 산후조리를 받게 되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그녀는 아이를 저희 부모님께 맡긴 뒤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찾아갔지만 이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방이 이루어졌고 재판에선 그녀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네요. 그렇게 그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었으니 더 이상 그 사람들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이혼 위자료로 작은 집 하나를 구하려고 알아보려 하자 부모님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당분간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제안을 하셨고 그녀는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어머니는 그녀의 아이를 친손주처럼 많은 사랑을 주면서 돌봐주셨고 저 또한 그런 어머니의 희생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었고 저희는 그녀의 행동에 너무 놀라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느낀 건데요. 저 성민 씨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저희가 쉽게 맺어진 인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 도와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를 진심으로 보호해 주려고 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좋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마음이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고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 앞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거든요.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셔도 상처받지 않을 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아니에요. 저도 친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쪽 집안에선 저와 아이가 더럽다고 싫어했던 거고요. 저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막상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나니 모든 것들이 싫었나 봐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법적으로 책임지고 싶지는 않고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그 사람이 저 몰래 만났던 다른 집안에서 제 아이를 너무 불결하게 생각해 존재 자체를 없애려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그럼 누구 아이라는 건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서 만들어진 자식이라는 거야?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른 사람의 것을 기증받아 임신을 하게 된 거니까요. 원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 남편의 정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저도 몸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계속 안 좋은 결과만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시도했던 게 예상치 못하게 임신이 된 거였죠.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막 행동했던 거였고 저는 그런 마음을 이겨내오며 힘들게 버텨왔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시켜서 했던 것뿐이었는데 막상 자기 걸로는 임신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걸로 시도했을 때 임신을 하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제 뱃속의 아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지우려 했던 거고 저는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러다 성민 씨를 만나게 됐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지금의 인연, 저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평생 가져가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성민 씨 옆에서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이었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기증을 받아 만들어진 아이였어요. 전 남편 집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막대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기 친자식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했던 거고 자기 핏줄도 아닌 자식을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민을 하셨고 저 또한 그녀의 당돌함에 놀라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아버지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아이가 저와 많이 닮아 있다는 아버지의 말에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간 과거의 일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를 데리고 정자기증센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자신처럼 임신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 기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저와 닮았다는 말에 너무 놀라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아내와 함께 정자기증센터에 다녀왔던 적이 있다는 말을 꺼내자 그녀와 부모님께서 화들짝 놀라며 아이와 저를 계속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엄마는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저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그녀도 그렇게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저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가 도착을 했고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하는 순간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그녀는 검사 용지를 급하게 들어 먼저 확인을 해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저에게 건네주었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99%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네요. 그날 저도 모르게 태어난 아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내게 온 기적에 폭풍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기증센터에 많고 많은 정자들 중에 하필 제게 그녀에게 도달을 했던 거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가 제품에 안겨있던 거였네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직까지도 저를 보며 웃고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녀와 저는 현재 결혼을 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그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 인생에 찾아온 꿈만 같은 기적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찾아온 그녀와 제 아이를 위해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에는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